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13일 중국 공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실종됐다는 다급한 목소리의 아내였죠. 하루 전인 1월 12일 날 남편이 아침 일찍 대충 식사를 하고는 서둘러 나갔는데 이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근을 하러 갔다 다른 곳으로 샜나? 남편은요, 워낙 바쁜 회사 일로 빨리 출근하고 야근까지 하고 나서 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보통 남편이 오기 전에 잠이 들었고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남편 얼굴을 겨우 볼 수 있었죠. 그런데 1월 13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집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챈 겁니다. 혹시 술 먹고 외박한 거 아니야? 근데 아내 말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남편이 말없이 외박한 적이 없다고 하죠. 게다가 남편의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운전기사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이후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과 근무지, 탄광까지 돌아보면서 남편의 행적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중국에서 가장 큰 오르도스 탄전에서 탄광업을 운영하는 억만장자 류진 사장이었습니다. 이 오르도스가 광대한 내몽골 자치지구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땅속 70%가 석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중국 전체 석탄 매장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곳이죠. 길이 600km, 너비 400km, 무려 5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정말 세계 특대형 탄전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에 탄광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대규모 석탄 개발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중국에서 수많은 억만장자가 탄생했죠. 류 사장도 그 당시에 2억 6천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440억 원을 투자해서 이 탄광 부지를 사들였고요. 이게 대박이 나면서 단숨에 억만장자의 행렬에 오른 아주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실종은 단순히 집을 안 들어와서 집을 나갔다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돈을 노린 누군가의 납치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후 그의 통신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종 당일 1월 12일 저녁 11시에 오후이핑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확인됐어요. 오후이핑, 그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렇다면 밤 11시에 보낸 문자가 퇴근하려던 사장이 기사에게 대기 좀 해달라 라고 보낸 문자였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오씨입니다. 오씨 또한 휴대폰이 꺼져요. 그리고 행방불명 상태였죠. 두 사람이 함께 납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류 사장을 납치한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도 있는 복잡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실종 사건으로 접수가 된 후에 경찰은 우선 류 씨의 회사 입구 CCTV를 입수해요.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다 퇴근을 하긴 했어요. 1월 12일 날 밤 11시에 류 사장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회사 건물 밖으로 나왔고요. 대기 중이던 검은색 차량에 차를 타서 회사를 빠져나오는 게 확인돼요. 이후 경찰이 회사에서 집까지 그 이동 경로의 모든 CCTV를 확보해서 행적을 쫓아봤더니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도로로 퇴근을 했고요. 뒤를 따르는 미행 차량도 없습니다. 약 15분 후 이 차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는 게 보여요. 주차장 입구로 향하는 듯 했어요. 도로에서 잠깐 멈칫했지만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없었죠. 이후에 다시 주차장 입구로 쭉 들어갑니다. 그런데 3분 후에 CCTV에 의문의 남성 3명이 등장했어요. 이들은 류 씨의 차량이 들어간 방향으로 따라가더니만 차를 세우고 그 차에 탑승해버립니다. CCTV를 더 자세히 봤죠. 그랬더니 이 3명 중 1명이 뒷좌석에 올라탔고 류 씨와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상으로 봤을 때 류 씨가 납치를 당했다면 뭔가 제압을 당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미 만나기로 약속된 사람들인 듯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 3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겁니다. 경찰이 아내를 불러서 당신 이 사람 아니야 하고 영상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도저히 신원을 파악하긴 힘들어 보였죠. 어쨌든 차는 이 의문의 3명을 태운 채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CCTV에서 사라집니다.
경찰은 이틀 동안 이 오르도스 지역의 모든 CCTV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그 어디서도 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죠. 당시 그가 타고 있던 이 검정색 차량은 중국의 대표 전기자동차 업체에서 생산된 비교적 저렴한 비아디라는 승용차입니다. 아니 억만장자라면서요. 맞아요. 사실 이 차는 운전기사 개인 차량이었어요. 어라? 근데 여기서 의심점이 발견됩니다. 운전기사 오씨가 자기 차로 류 사장을 집까지 바래다 줬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아파트 입구에서 내려주면 되는데 굳이 주차장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혹시 주차장 안에서 그 으슥한 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은 그 운전기사를 의심해요. 하지만 2년 동안 아내가 지켜본 바로는 이 운전사 오씨가 아주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남편도 이 오씨가 가정 형편으로 힘들어할 때마다 도움을 줬고 원한을 품고 납치극을 벌일 만한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일반적인 납치 사건이라면 인지를 잡고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연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경찰은 이게 단순 가출인지 납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졌고 방향을 잡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실마리 없이 시간만 지나다가 드디어 실종 4일째 되던 날 아내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류 씨가 빌려간 2천만 위안, 그러니까 하나로 34억. 이 빚을 나한테 갚아라. 그러면 류 씨를 풀어주겠다라는 납치범이었어요. 근데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요. 7초였어요. 이상한 게 통화 직후에 문자도 도착합니다. 돈 혹시 안 보낼까봐 그랬는지 계좌번호와 함께 그 명의를 보내요. 이름을 보니까 바로 장중핑이란 사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류 사장의 측근으로 10년도 더 된 친한 친구죠. 심지어 그 류 사장의 탄광회사의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오르도로스에서 자기 나름대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잘나가는 사업가죠. 둘이 성부성조하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그가 왜 납치를 하지? 물론 확인을 해봤더니 류 사장이 탄광 부지를 사들일 때 그에게 34억을 벌린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정작 걸려온 번호가 장중핑의 번호가 아니라는 거죠. 조사 결과 이건 대포폰이었습니다. 계좌번호도 사실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었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납치범이라면 신분을 숨기려고 대포폰과 대포 통장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지 밝힌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일단 경찰은 장중핑을 용의선상에 두고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역시 류 사장이 실종된 이래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사건이 점점 뭔가 커지는 것 같죠. 그날 행적을 좀 알아보니까 실종 당일 장중핑은 집에 있다가 밤 10시쯤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류 사장이 퇴근했던 11시 때 주차장에서 둘이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근데 보면 류 사장의 통신 기록에는 두 사람이 연락을 한 기록이 없어요. 아내는 두 사람이 너무 좋은 사이였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요. 장중핑의 아내 역시 물론 내가 큰돈이니까 그 류 사장한테 돈 받아오라고 몇 번 얘기했지만 오히려 남편은 류 사장을 걱정해서 빚독촉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3명의 사람이 실종되고 20일이 지나버렸어요. 수사가 방향을 못 잡고 있던 도중 중국 공항국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류 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매년 연말 배당금으로 빚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최근 2년간 탄광이 힘들어지면서 받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류 사장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경찰과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의심을 하면서 그동안 아내를 미행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아내가 남편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쇼핑을 즐기고 영화관에도 가는, 이게 아니 20일밖에 안 됐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아내가 수사 초기부터 뭐 회사가 재정 상태가 어떠냐라는 질문에 시종일관 난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게 없다라고 대답을 회피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가만 보니까 최근엔 형사한테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면서 경찰서를 찾아와서 묻는 것도 뜸해졌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인 조사로 그 지인들을 조사를 하다가 이 아내가 친구한테 혹시 이 중국 경찰이 내 통신 기록 말고 문자 내용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한 것도 알게 돼요. 어라? 아내는 뭘 숨기고 있던 걸까요? 혹시 빚쟁이들 말대로 돈 때문에 부부가 자작극을 벌인 건 아닐까요? 바로 이때쯤 검은색 비아디 자동차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외지 번호판을 단 차량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이 신고를 했고 이게 그 류 사장이 타던 차라는 게 확인이 됐죠. 차량 내부에는요, 혈흔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이 깨끗합니다. 다만 조수석에서 떨어진 류 사장의 안경이 발견됐죠. 그런데 이 차가 발견된 곳이 오르도스 도시에서 200km나 떨어진 푸구현이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걸려온 그 7초 협박 전화 기억하시죠? 이거 역시 이 지역에서 걸려온 번호였거든요. 또한 장중핑의 고향 역시 푸구현입니다. 뭔가 이렇게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죠? 경찰들은 이곳 어딘가에 관련자 또는 범인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고 근처 숙박업소를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명의 목격자가 나타나요. 그는 지역 양치기를 하는 노인이었어요. 2월 22일 그가 구정이 좀 지나고 산에 올라서 양들을 방목하고 있는데 아주 외진 곳에 군용 텐트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두세 명의 남자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봤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다들 수염이 좀 덥수룩하고 씻지 못한 듯 지저분했어요. 옷도 오랫동안 갈아입지 못한 듯 보였죠. 노인이 이제 와 명절인데 왜 집에도 안 가고 이러고 있냐 하고 텐트에 다가갔는데 그들 중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희는 이 부근에서 공사장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노인은 조용히 뒤돌아 나가죠. 그리고 그 길로 경찰에 제보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근에는 공사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3명의 남성들이 짐을 싸고 떠나려던 중이었는데 덜미가 잡히게 되죠. 너무도 행색이 초라해서 처음엔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이후 그들은 순순히 자신의 이름을 실토하게 되는데요. 류진, 장중핑, 운전기사 오후이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전말은 이래요. 장중핑이 2년 전 류진에게 운전기사 오씨를 소개시켜줬어요. 하지만 이 오씨가 철저히 장중핑 사람이었죠. 류 사장을 감시하라고 한 거예요. 2년 동안 감시해보니 통광도 꽤 잘 운영되고 돈도 돌고 있어요. 그런데 34억 자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화가 난 이 남자가 운전기사 오씨와 납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류 씨를 이 두 사람만 상대하기 좀 어렵다고 느꼈는지 돈을 주고 남성 2명을 고용해서 그때 주차장으로 함께 찾아간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뭐냐면 의외로 류 사장이 순순히 지시를 잘 따라요. 같이 가자 막 협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쉽네? 남성 2명을 돌려보내고 오씨하고 장중핑하고 둘이 류 씨를 납치한 후에 자기한테 가장 익숙한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이때 CCTV에서 발견이 안 된 이유는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 CCTV가 없는 그런 도로만을 선택해서 갔고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외진 산 속에 들어가서 은신처를 마련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한편 류 사장은요. 여기에 잡혀있는 거진 2달의 시간 동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면서 잡혀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허술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장중핑도 어쩌면 처음에 납치를 할 때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운전기사 오씨에 따르면 류 사장이 납치 초기부터 굉장히 협조적이고 또 돈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잘만 하면 쉽게 돈 받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산속에 들어가서 열악한 생활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잘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치밀한 듯하지만 굉장히 허점투성이에요. 아니 CCTV 피해서 200km 떨어진 푸구형까지 동선 철저하게 갔죠. 대포 통장에 폰까지 준비했잖아요. 근데 정작 협박 문자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거죠. 태생부터 이렇게 범인이 될 사람은 아니었나 봅니다. 이게 실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류 씨는 납치되어 있는 동안 전혀 충돌이 없었고 되려 장중핑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면서 아니 심지어 같이 술도 마시고 포커도 치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류 씨 또한 이렇게 하면 이들을 회유해서 돈을 주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한편 수사에 혼선을 줬던 이 류 사장 아내 이건 뭐야? 수상한 행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알고 보니까 사실 이 양쪽 노부모들이 있는데 이 노부모들에게 남편이 실종됐다는 거를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사건이 해결되고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양쪽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실까봐 아내는 최대한 평소 때와 같이 쇼핑도 가는 듯 영화도 보러 가는 듯 했고 경찰서 출입도 자제했다고 밝혔죠. 친구한테 공안이 문자 내용 볼 수 있다라고 물어본 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주 단순한 납치였을 수 있어요. 게다가 어설픈 도피 생활까지. 그동안 경찰은 헛다리를 짚으면서 사건 해결은 2달 넘게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덜미가 잘 잡힌 이 범인 장중핑과 오후이핑 이 두 사람만 처벌을 받겠죠. 류 사장의 잘못 없으니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중국에 알려지면서 두 사람보다 사실 더 많은 비난을 받았던 건 류 사장이었어요. 아니 갚을 돈이 있으면서도 왜 갚지 않았냐는 거죠. 그렇기에 생긴 인과응보라고 다들 혀를 찼습니다. 그렇게 중국 억만장자의 허술한 납치극이 막을 내립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